어느덧 시간이 흘러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 나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미묘한 이야기, 라는 게시판은 나에게 끝없이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했다. 그곳에서는 매일 밤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왔고 나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에 매료되곤 했다. 하루는 나홀로 여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대학생이라 소개하며 방학을 맞아 혼자서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가 그린 여행지는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근처에 유명한 산이 있는 동네였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봤던 몇몇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글쓴이는 저녁 무렵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본 후 폐가로 보이는 한 집에 이끌리듯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오래된 마루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글쓴이를 반겼다. 집안은 쓸쓸하고 낡았으며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이곳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와서부터 글쓴이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겁에 질린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숙소에 도착해서야 몇 시간을 자리에 누워 잠들 수 있었다. 이튿날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아침 일찍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길 위의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산 아랫마을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길을 잃을까봐 불안해진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고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것을 보고 그는 더 이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결국 그는 방향을 되돌려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자꾸만 그 형체가 사라진 쪽으로 향했다. 그가 중턱까지 내려왔을 즈음 또다시 어젯밤 숙소에서 들렸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그는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고 무작정 뛰다 보니 어느새 그 폐가 앞에 도달해 있었다.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방 한켠에 몸을 숨기고 그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그러고는 낡고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뭔가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다. 단지 안개 때문이라기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것을 피할 틈도 없이 그 그림자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폐가의 깊은 곳에서 비기가 느껴지는 한숨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혼란과 공포로 글쓴이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다. 오래되고 낡은 사진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다 그는 한 가구 뒤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을 손에 들게 되었다. 일기장에는 과거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일상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들이 언제부턴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가족 모두에게 불행이 닥쳤고 결국 누군가가 이 집을 떠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정신이 흐려진 듯 글자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또렷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집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 안개 속에 있다. 결국 그는 어떻게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가지 설과 해석이 뒤따랐다. 사람들은 그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일기장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마을에 안개가 들이울 때마다 그 형체가 나타난다는 소문은 정말 사실인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 게시글에는 한 댓글이 달렸다. 나는 그 마을에 산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폐가 따윈 없다. 어쩌면 그가 들어간 곳은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후로 미묘한 이야기. 게시판에는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나홀로 여행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전설이 되었다. 그 글이 진실인지 허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읽고 난 후로 나는 밤이면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안개가 깔린 밤, 혹시라도 그 형체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름다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변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관만 보면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곳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 채 다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집에는 정말 무언가 있는 걸까요? 기자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그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50년 전 대가족이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그냥 사라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후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중 무사히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 집에 관한 주민들의 경험담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밤중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았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웃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기자는 용기를 내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손전등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간 기자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탓인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자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2층에 올라가자 낡고 찢어진 사진들이 여러 장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무언가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히며 찬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기자는 숨을 쉴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췄지만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그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집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간신히 1층으로 내려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기자는 그 집의 저주가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기자는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의 경험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세상에 알렸고 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기사를 통해 집안에 갇힌 영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그 집을 피했습니다. 귀신의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고 그 누구도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둠이 깔린 밤이면 집 창문 너머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만이 마을을 계속 맴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지금까지도 마치 살아 숨 쉬듯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집에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해답을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곤 했다. 조용한 새벽 시간은 집중하기에 좋았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조금 달랐다. 컴퓨터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점점 강해지더니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불쾌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나는 모니터를 껐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내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다시 켜자마자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보지마. 나는 깜짝 놀라 의자를 밀어넘긴 채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도대체 누가 장난을 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나 싶어 급하게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러나 이상은 전혀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화면에는 평소처럼 아무 문제 없이 바탕화면이 떠올랐다. 진정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일하고 드디어 새벽이 되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아까의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순간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니었다. 나를 찾지 마.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어두컴컴한 방 안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누가 내게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두려움에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조명을 켰다. 방 안이 밝아졌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어젯밤의 일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도 컴퓨터에 앉는 것이 꺼려졌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다시 켜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 모니터는 검은 화면만을 비추고 있었다. 고장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껐다 켰다를 반복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던 중 검은 화면 속에 무언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보니 그것은 창백한 화면 속의 그 얼굴은 눈도 입도 없는 빈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은 여전했다. 나는 겁에 질려 의자를 밀어넘겼다. 갑자기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나를 잊지 마.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뽑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계속 나타났다. 컴퓨터를 껐는데도 화면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잠시 후 갑자기 모든 것이 끊기듯 화면이 꺼졌다. 방 안은 고요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얼른 그 방을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음날 나는 컴퓨터를 수리 기사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날의 새벽 내게서 정말로 무언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어느 늦은 밤 컴퓨터의 화면을 바라볼 때면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온다.